나는 원래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니었다. 사교 댄스 모임에서도 늘 가장자리에 서서 박자만 맞추는 사람이었고 앞으로 나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건 늘 다른 사람들의 몫이었다. 62. 사람들은 이 나이를 두고 이제 좀 내려놓을 나이라고 쉽게 말했지만 내게 이 나이는 오히려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붙잡아 보려는 시기였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아이 하나 키워 사회로 떠나보내고 집 안에 혼자 남았을 때 느껴지는 적막은 TV 소리나 라디오 음악으로는 도저히 채워지지 않았다. 그래서 시작한 게 사교 댄스였다. 처음엔 단순히 몸을 움직이면 잠이라도 잘 올까 싶어서였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 그곳은 춤보다도 사람 사이의 서열과 눈치가 먼저 돌아가는 공간이었다. 누가 오래 다녔는지, 누가 돈이 있는지, 누가 이 모임에서 말발이 센지. 그 중심에 늘 김한숙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킹카라고 불렀다. 춤 실력 때문이 아니라 사람을 쥐락펴락하는 말투와 분위기 때문이었다. 나는 처음엔 그게 그저 성격이 강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다. 괜히 나까지 정 만들 필요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다. 웃으면 같이 웃고 말 걸면 맞장구를 쳤다. 문제는 그런 태도가 그들 눈엔 만만함으로 보였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다는 거였다. 수업비를 조금 늦게 낸 날, 회식비를 조심스럽게 나눠 내자는 말을 꺼낸 날, 차가 없어 늘 버스를 타고 오는 걸 알게 된 날부터 사람들의 시선이 미묘하게 달라졌다. 선미 씨는 참 소박해. 요즘 같은 세상에 아직도 그렇게 살아? 웃으면서 던지는 말들이었지만 그 속에는 분명 선이 그어져 있었다. 나는 그 선 바깥에 서 있었다. 그런데도 나는 모임을 그만두지 않았다. 이곳에서 밀려나면 정말로 세상에서 혼자가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김한숙은 그런 내 사정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대놓고 선을 넘기 시작했다. 사람들 앞에서 농담처럼 내 옷차림을 평가했고 파트너를 정할 때면 일부러 나를 마지막에 남겼다. 그때마다 모임장 이현수는 웃으며 넘겼다. 분위기 흐린다는 이유였다. 나는 그 말이 곧 누가 울든 상관없다는 선언이라는 걸 그땐 몰랐다. 그날 사교 댄스 뒤풀이가 있기 전까지도 나는 아무 일 없다는 듯 거울을 보고 머리를 정리했다. 오늘만큼은 괜히 튀지 말자고, 괜히 말하지 말자고 마음을 다잡으면서. 하지만 지금 와 생각해보면 그날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사람들이 나를 어디까지 밀어도 되는지 시험해 보기로 마음먹은 날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 시험의 끝이 내 뺨에 남은 손자국이었다. 그날 뒤풀이는 처음부터 어딘가 불편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사람들 시선이 나를 스치듯 후고 지나가는 게 느껴졌다. 대놓고 쳐다보진 않았지만 마치 이미 정해진 자리에 나를 밀어 넣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구석으로 향하게 만들었다. 나는 늘 그랬듯 말없이 자리에 앉았다. 술잔이 돌고 웃음이 커질수록 내 옆자리는 점점 더 비어 보였다. 김한숙은 중앙에 앉아 있었다. 그날따라 유난히 화려한 옷차림이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말 한마디에 맞장구를 쳤고 그녀가 웃으면 같이 웃었다. 누군가는 일부러 잔을 채워주었고 누군가는 어깨를 붙이고 앉았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예전 생각이 났다. 처음 모임에 들어왔을 때 내가 저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을 거라. 한때는 믿었던 시절이 있었다는 게 우습게 느껴졌다. 술이 몇 순배 돌자 김한숙의 말은 점점 날이 서기 시작했다. 처음엔 농담처럼 그 다음엔 누가 들어도 특정한 누군가를 향한 말로. 가난, 무료 수업, 체면. 그 단어들이 한 번씩 테이블 위로 굴러다닐 때마다 사람들 시선이 내 쪽으로 모였다가 아무 일 없다는 듯 흩어졌다. 그 침묵이 더 견디기 힘들었다. 나는 술잔을 들지도 못한 채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넘겨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졌다. 웃고 넘기자니 스스로를 더 깎아내리는 것 같았고 말을 꺼내자니 분위기를 망친다는 소리를 들을 게 뻔했다. 그때 김한숙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 쪽으로 천천히 다가왔다. 사람들 사이가 갈라졌고 누군가는 그 장면을 흥미롭다는 듯 바라봤다. 누군가는 애써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이현수의 얼굴이 스쳐 보였다. 모임장이라는 사람은 잔을 들고 고개를 숙인 채 아무것도 보지 않는 척하고 있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이미 선택을 끝냈다는 걸.
누구의 편에 설지, 누구를 버릴지. 다음 순간은 너무 빨랐다. 어떤 말이 오갔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눈앞이 번쩍였고 얼굴에 뜨거운 통증이 밀려왔다. 사람들 숨소리가 한 박자 늦게 들려왔다. 누군가는 헛기침을 했고 누군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손이 떨려서 뺨을 감싸 쥐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그제야 식당 안이 조용해졌다는 걸 알았다. 그 조용함 속에서 아무도 내게 다가오지 않았다. 괜찮냐는 말도 말려야 하지 않겠느냐는 소리도 없었다. 그때부터였다. 내가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쉽게 버려질 수 있는 존재였는지 똑똑히 보이기 시작한 게, 그리고 이 사건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예감이 가슴 깊은 곳에서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었다. 나는 그대로 무너졌다. 울음이 터져 나올까봐 이를 악물었지만 눈물은 이미 통제 밖이었다. 사람들 시선이 느껴졌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는 그 거리감이 나를 더 작게 만들었다. 누군가는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자리를 떴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숙였다. 방금 전까지 웃고 떠들던 사람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김한숙은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아무렇지 않게 술을 따르고 사람들과 웃으며 건배를 했다. 그 손이 조금 전 내 뺨을 때렸다는 사실이 이 자리에선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제야 알았다. 이건 충동도 실수도 아니라는 걸. 사람들 앞에서 나를 완전히 눌러버리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이었다는 걸. 머릿속에 지난 몇 년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회식비가 모자라다고 말했을 때 돌아왔던 그 미묘한 웃음, 파트너가 남지 않았을 때 오늘은 그냥 쉬세요라며 나를 밀어냈던 순간들,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내 이야기가 어떻게 소비됐을지에 대한 상상까지. 나는 그동안 참는 게 어른스러운 거라고 믿었다. 분위기를 맞추는 게 지혜로운 처신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그 믿음은 이 식당 바닥 위에서 완전히 부서지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내 옆을 지나가며 작게 중얼거렸다. 괜히 나섰다가 피곤해질 필요 없잖아. 그 말은 나를 향한 말이 아니었지만 분명히 나를 두고 한 말이었다. 나는 천천히 몸을 더 웅크렸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상황을 견뎌내기 위해서였다. 이 자리에 남아있는 것 자체가 벌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순간에도 나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말릴 사람, 사과할 사람, 아니면 최소한 이게 잘못됐다고 말해줄 사람.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그 침묵이 나를 때린 손보다 더 아팠다. 그때 문득 아들 얼굴이 떠올랐다. 멀리서 일한다며 요즘 통 얼굴을 못 본 아이. 바쁜 걸 알기에 괜히 걱정시킬까봐 내가 이런 모임에서 어떻게 지내는지조차 제대로 말하지 않았던 아이. 혹시 지금 이 모습을 본다면 아이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다. 그리고 바로 그때 식당 안으로 차가운 바람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다. 아직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이 평온한 방간의 공기는 곧 깨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 버스를 탔는지 택시를 탔는지조차 흐릿했다. 분명한 건 집 문을 닫는 순간.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렸다는 사실이었다. 신발도 벗지 못한 채 현관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집 안은 조용했고 그 조용함이 오히려 귀를 울렸다. 거울을 보기까지 한참이 걸렸다. 차마 마주하기가 싫었다. 하지만 결국 세면대 앞에 섰을 때 나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오른쪽 뺨이 눈에 띄게 부어 있었다. 손가락 자국이 지워지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었다. 누가 봐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흔적은 아니었다. 그제야 실감이 났다. 아, 나는 정말로 사람들 앞에서 맞았구나. 분노보다 먼저 든 감정은 수치심이었다. 나이가 60이 넘어서 이런 일을 겪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부끄러웠다. 하지만 더 괴로운 건 그 장면을 떠올릴수록 김한숙의 얼굴보다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먼저 생각났다는 점이었다. 말리지 않던 얼굴, 고개를 돌리던 얼굴, 애써 웃음을 유지하던 얼굴. 그 누구도 놀라지 않았다. 그 누구도 이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게 나를 더 아프게 했다. 그날 밤 잠은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식당의 소음이 그대로 되살아났다. 접시 부딪히는 소리, 웃음소리,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이어지던 대화들. 그 사이에서 나는 혼자만 멈춰 있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질문이 맴돌았다. 왜였을까? 왜 하필 나였을까? 답은 생각보다 단순했다. 나는 그들에게 안전한 사람이었다. 뒤에 누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도 없는 사람, 선 넘으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모임에서 내 이야기가 어떻게 오갔는지도 이제는 알 것 같았다. 아들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김한숙이 흘리듯 던졌던 말들. 요즘은 다들 말은 크게 하지. 잘 됐다면 벌써 한 번쯤 얼굴 비쳤겠지. 그 말에 사람들이 웃던 장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 웃음은 나를 향한 신뢰가 아니라 확신이었다. 이 여자는 허풍을 부리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김한숙은 망설이지 않았던 거다. 그 확신이 있었기에 사람들 앞에서 손을 올릴 수 있었던 거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날의 뺨은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오래 쌓인 판단의 결과였다는 걸. 다음 날 아침 단체 채팅방을 열어봤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안부 인사가 올라와 있었고 춤 이야기, 다음 수업 이야기만 오갔다. 내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다. 이 사람들은 사과할 생각이 없구나. 아니, 문제라고조차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제야 이 일이 식당에서 끝난 사건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게 됐다. 이건 내가 어떤 사람으로 취급받아 왔는지, 그들이 나를 어디까지 밀어도 된다고 생각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결과였다. 그리고 이런 선택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며칠이 지났지만 식당에서의 일은 조금도 옅어지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던 흔적들은 오히려 더 또렷해졌다. 뺨에 붓기는 빠졌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여전히 고개를 돌리게 됐다. 손자국은 사라졌는데 맞았다는 기억은 얼굴보다 먼저 마음에 남아 있었다. 밖에 나가는 게 두려웠다. 마트에 가는 길에서도 괜히 사람들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았고,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보며 나도 모르게 자세를 낮췄다. 그동안 나는 이런 식으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그제야 인정하게 됐다. 눈에 띄지 않게, 문제되지 않게, 누군가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게. 그래서 맞아도 아무도 나서지 않았던 거다. 그 사이 사교 댄스 모임에서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다. 단체 채팅방에는 수업 일정이 다시 공지됐고 김한숙은 평소처럼 이모티콘을 보내며 분위기를 띄웠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확신했다. 그들은 이 일을 없던 일로 만들 생각이라는 걸. 그리고 그 확신은 곧 현실이 됐다. 며칠 뒤 모임에서 가장 나와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이 왔다. 안부를 묻는 척하다가 결국 본심을 드러냈다. 선미 씨, 그날 일은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오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누군가의 손이 내 얼굴에 닿았던 그 장면이 어떻게 오해가 될 수 있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 사람은 말을 이었다. 괜히 문제 크게 만들면 선미 씨만 더 힘들어질 수도 있잖아. 그 말은 걱정이 아니라 경고처럼 들렸다. 그제야 알았다. 그들은 나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곤란해질까봐 미리 선을 긋고 있다는 걸. 그날 이후로 비슷한 연락이 몇 번 더 왔다. 다들 말은 달랐지만 결론은 같았다. 조용히 넘어가자. 괜히 일을 키우지 말자. 이 나이에 무슨 싸움이냐.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조금씩 무너졌다. 맞은 사람에게 왜 참으라고 말하는지, 왜 그 상황을 만든 사람보다 침묵하지 않는 사람이 더 문제되는지. 그 질문에 아무도 답하지 않았다. 그날 밤 아들 사진이 저장된 휴대폰 화면을
한참 동안 바라봤다. 젊었을 때 찍은 사진, 졸업식 날 사진, 정장을 입고 찍은 사진까지. 나는 그동안 아들에게 내 삶의 이런 부분을 의도적으로 숨겨왔다. 잘 지내는 엄마로만 보이고 싶었고 괜히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넘긴다면 나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살게 되지 않을까? 다시 누군가의 말에 웃어주고 다시 모욕을 농담처럼 넘기고 다시 선을 넘겨도 되는 사람으로 남아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갑자기 너무 무서워졌다. 그래서 전화를 들었다. 몇 번이나 내려놓고 다시 들고 숨을 고른 끝에 아들 이름을 눌렀다. 통화 연결음이 길게 울리는 동안 손이 떨렸다. 이 전화를 하는 순간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는다는 걸 나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선을 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도 이제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렇게 나는 처음으로 참는 쪽이 아니라 말하는 쪽을 선택했다. 전화는 금방 연결되지 않았다. 연결음이 몇 번이고 울리는 동안 나는 계속 숨을 고르고 있었다. 막상 통화가 되면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아들은 늘 그랬다. 바쁠 때도 피곤할 때도 전화를 받으면 먼저 내 안부를 물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엄마 무슨 일이야? 그 한마디에 그동안 눌러두었던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왔다. 하지만 나는 울지 않으려고 애썼다. 울음부터 터지면 이야기가 흐려질 것 같았다. 나는 차분하게 정말 있었던 일만 말했다. 사교 댄스 뒤풀이 자리였다는 건, 사람들이 많았다는 건, 그중 한 사람이 내 뺨을 때렸다는 사실. 말을 이어갈수록 아들 쪽에서 들려오던 소리가 달라졌다. 아까까지만 해도 사무실 소음이 섞여 있던 통화가 어느 순간 완전히 조용해졌다.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 아들은 거의 묻지 않았지만 딱 한 번. 이 질문만은 또렷하게 했다. 나는 이름을 하나씩 말했다. 김한숙, 모임장 이현수, 그리고 그날 그 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들. 이상하게도 이름을 말하는 동안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다. 그동안 내 머릿속에만 맴돌던 일들이 이제는 말로, 기록으로 남고 있다는 느낌 때문이었다. 아들은 끝까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다만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엄마,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그 말은 위로도 분노도 아니었다. 이미 결론이 내려진 사람의 담담한 판단처럼 들렸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마치 무거운 짐 하나를 바닥에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그날 밤 이후 내 일상은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창문을 열고 TV를 켰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분명히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며칠 뒤 모임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누군가 그날 일을 외부에 말했다는 이야기, 누군가 문제를 크게 만들려 한다는 이야기. 그들은 나를 직접 찾지 않았다. 대신 서로에게 물었다. 선미 씨가 어디까지 말한 거야? 그 질문 속에는 미안함보다 불안이 먼저 담겨 있었다. 김한숙은 처음으로 내 번호를 확인했다고 한다. 저녁 늦게 부재 중 전화가 한 통 찍혀 있었다. 나는 받지 않았다. 이현수도 단체 채팅방에 의미 없는 글을 올렸다. 요즘 이상한 소문 도는데 사실 확인 안 된 말은 조심합시다. 그 글 아래로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을 보며 나는 확신했다. 사람들이 이미 무언가를 느끼고 있다는 걸. 그날 식당에서 그들이 선택했던 침묵이 이제는 자기들 목을 조이고 있다는 걸. 나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다. 이 일이 어떻게 흘러갈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예전처럼 혼자는 아니라는 건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선택이 나뿐 아니라 그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인생을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밀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아직 그들만큼은 알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자 모임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예전에는 안부 인사로 시작하던 단체 채팅방이 이제는 필요한 말만 오가는 공간이 되어 있었다. 누군가는 굳이 이모티콘을 붙여가며 별일 없으시죠? 라고 물었고 누군가는 아예 읽기만 하고 대답하지 않았다. 그 미묘한 거리감 속에서 가장 불안해 보인 사람은 김한숙이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사람들 앞에서 웃고 떠들었지만 내 시선과 마주칠 때마다 고개를 먼저 돌렸다. 그 행동 하나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그날 이후 모임에 빠지는 사람이 늘어났다.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거나 집안에 일이 생겼다거나 이유는 다 달랐지만 공통점은 하나였다. 아무도 나와 김한숙을 같은 공간에 두고 싶어 하지 않았다.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 이현수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왔다. 선미 씨, 잠깐 얼굴 좀 볼 수 있을까요? 그 말투는 예전과 달랐다. 모임장을 자처하던 사람이 단정한 어조가 아니라 어딘가 계산적인 중간 관리자의 말투였다. 나는 망설이다가 만나겠다고 했다. 피할 이유도 도망칠 이유도 없었다. 카페에서 만난 이현수는 자리에 앉자마자 커피도 마시지 않은 채 말을 꺼냈다. 요즘 말이 많아요. 그는 무슨 말인지 굳이 설명하지 않았다. 이미 서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완숙 씨가 좀 흥분했던 건 맞지만 그래도 오래 알고 지낸 사이잖아요. 그 말은 중재가 아니라 방향 제시였다. 이쯤에서 덮자는 조용히 끝내자는 의도가 분명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않았다. 대신 차분하게 말했다. 그날 저를 때린 건 사실이에요. 이현수는 그제야 커피잔을 들었다. 손이 아주 조금 떨리고 있었다. 그건 그렇지만 법적으로 갈 일은 아니잖아요. 그 말이 나오자 나는 속으로 웃었다. 아무도 법이라는 단어를 꺼내지 않았는데 그는 먼저 그 선을 그었다. 그 순간 확신이 들었다. 이미 이 이야기가 그들 생각보다 훨씬 멀리 와 있다는 걸. 나는 조용히 말했다. 저는 아무 말도 한 적 없어요.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누구를 고발하겠다고 떠들지도 않았고 협박한 적도 없었다. 하지만 이현수의 얼굴은 오히려 더 굳어졌다. 그는 나를 설득하러 나온 사람이 아니라 상황을 확인하러 나온 사람이었다. 카페를 나오면서 나는 느꼈다. 그들은 내가 무엇을 할지보다 내가 누구 편인지를 더 무서워하고 있다는 걸. 그날 밤 김한숙에게서 문자가 왔다. 선미 씨, 그날 일 제가 좀 심했어요. 사과 같았지만 끝까지 사과는 아니었다. 미안하다는 말 대신 심했다는 표현을 썼다는 게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대신 아들에게서 온 메시지를 다시 읽었다. 엄마, 이제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거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알았다. 이제 이 일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가 되었다는 걸. 그리고 다음 모임에서 누군가는 분명히 선을 넘을 거라는 것도. 다음 모임 공지는 예상보다 빨리 올라왔다. 평소보다 이틀이나 앞당겨진 날짜였다. 누가 보아도 급했다. 단체 채팅방에는 짧은 확인 메시지들만 이어졌다. 참석합니다. 시간 맞춰 갈게요. 그날 뵙겠습니다. 예전처럼 농담도 잡담도 없었다. 모두가 무언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형식만 유지하고 있었다. 모임 장소는 그날의 식당과 달랐다. 조금 더 고급스럽고 조금 더 조용한 곳.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계산된 선택이었다. 나는 평소보다 늦게 도착했다. 문을 열자
대화 소리가 순간적으로 낮아졌다. 그 짧은 정적은 의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 노골적이었다. 김한숙은 내가 들어오는 순간 나를 힐끗 보더니 곧바로 웃음을 지었다. 이번에는 과하게 친절한 웃음이었다. 선미 씨 왔어요? 여기 자리 비어 있어요. 그녀는 굳이 내 옆자리를 툭툭 두드려 보였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니, 아무 일도 아니게 만들겠다는 듯. 나는 그 자리에 앉지 않았다. 조용히 조금 떨어진 자리에 앉았다. 그 선택 하나로 공기가 다시 굳었다. 식사가 시작되자 사람들은 필요 이상으로 웃고 떠들었다. 웃음소리는 컸지만 눈은 자주 흔들렸다. 김한숙은 술잔을 들고 자꾸 내 쪽으로 시선을 보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들 모두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선미 씨, 요즘 많이 예민해 보이시던데 괜찮으세요? 그 질문은 안부가 아니었다. 문제는 당신이다라는 전제 위에 놓인 말이었다. 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제가요? 김한숙은 기다렸다는 듯 말을 이었다. 요즘 소문이 좀 돌아서요. 괜히 우리 모임이 시끄러워질까 봐요. 소문이라는 단어가 테이블 위에 떨어지자 사람들 얼굴이 동시에 굳었다. 누구도 그 소문의 내용을 묻지 않았다. 이미 각자 다른 버전의 이야기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한숙은 한 박자 쉬고 결정타를 던졌다. 아드님 얘기도 그렇고요. 그 순간 내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다. 변호사라느니 아니라느니 사실 확인도 안 된 얘기들이 돌아다니니까요. 그 말은 부정처럼 들렸지만 실은 의심을 확정시키는 말이었다. 사람들 시선이 한꺼번에 나에게 쏠렸다. 기대와 불안이 섞인 눈빛이었다. 나는 즉각 부정하지 않았다. 설명하지도 않았다. 그 침묵이 그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걸 나는 느끼고 있었다. 김한숙은 그 침묵을 자신의 승기로 오해했다. 괜히 없는 얘기로 사람들 겁주지 말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다. 마치 그날의 식당으로 다시 돌아간 것처럼. 나는 그제야 분명하게 말했다. 저는 누구 겁준 적 없어요. 그 한마디에 김한숙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다.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 다시 한번 나를 눌러야 했다. 그럼 왜 다들 불안해하죠? 그 질문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주변을 향한 신호였다. 편을 고르라는, 지금이 그 순간이라는. 그리고 그때 누군가가 작게 말했다. 이제 확인할 때도 된 거 아니에요? 그 말에 김한숙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다. 그녀는 아직도 자신이 판을 쥐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분위기는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아무도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 사람들 눈빛은 같은 결론을 향하고 있었다. 역시 아니었구나. 괜히 우리까지 휘말릴 뻔했네. 그 안도감이 식당 공기를 묘하게 가볍게 만들었다. 김한숙은 그 변화를 정확히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대신 차분한 얼굴로 잔을 내려놓고 말했다. 이쯤에서 정리하는 게 좋겠죠. 그 말은 화해의 제스처처럼 보였지만 실은 마침표였다. 괜히 확인도 안 된 얘기로 모임 분위기 흐트러뜨리는 건 서로 피곤하잖아요. 사람들 몇이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다.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도 붙잡고 싶지도 않았다. 그때 문 쪽에서 낯선 기척이 느껴졌다. 정중하지만 주저없는 걸음. 서두르지 않았고 주변을 살피지도 않았다. 식당 직원이 누군가를 안내하며 말했다. 여기입니다. 모두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쏠렸다. 검은 코트 차림의 남자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다. 나이가 많지 않아 보였다. 하지만 표정에는 불필요한 감정이 없었다. 그는 잠시 주변을 둘러본 뒤 곧장 나를 찾았다. 그리고 아무 망설임 없이 내 앞에 섰다. 어머니. 그 한 단어에 테이블 위 공기가 딱딱하게 굳었다. 사람들 얼굴에서 미묘한 계산이 동시에 시작됐다. 누구지? 설마. 김한숙의 시선이 그 남자의 손목, 구두, 목소리 톤을 빠르게 후었다. 그는 나를 보며 조용히 물었다. 괜찮으세요? 나는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걸로 충분했다. 그는 그제야 주변 사람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갑작스럽게 찾아와 실례가 됐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다. 듣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 대신 피할 수 없게 만드는 톤이었다. 어머니와 관련해 확인해야 할 이야기가 있다고 들어서 잠시 들렀습니다. 확인이라는 단어에 사람들 몇이 자세를 고쳐 앉았다. 김한숙은 웃음을 유지한 채 말했다. 아, 그러세요? 그런데 어디서 뵌 분인지. 남자는 그 말을 끊지 않았다. 대신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다. 그리고 테이블 중앙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명함 위에 적힌 글자가 가장 먼저 김한숙의 눈에 들어갔다. 그녀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멈췄다. 아무도 그 내용을 소리 내어 읽지 않았지만 그 침묵만으로도 충분히 전달됐다. 방금 전까지 확신에 차 있던 얼굴들이 서서히 굳어가기 시작했다. 남자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소문 때문에 어머니가 불편을 겪고 계신 것 같아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식당 안은 거짓말처럼 조용해졌다. 누군가는 잔을 들다 말고 멈췄고 누군가는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테이블만 내려다봤다. 김한숙은 처음으로 말을 잃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지금까지 쌓아 올린 판단들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었다. 그리고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아직 아무도 직접적인 말을 하지 않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걸. 이제 사과로도 웃음으로도 정리할 수 없는 국면에 들어섰다는 걸. 침묵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았다.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침묵에는 늘 한계가 있었다. 김한숙이 가장 먼저 입을 열었다. 조금 전까지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었고 목소리는 의도치 않게 한 톤 높아져 있었다. 아, 그러니까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네요. 그 말은 사과가 아니라 탈출구를 찾는 말이었다. 우리가 확인도 안 된 얘기를 너무 크게 받아들였나 봐요. 그녀는 웃으려 했다. 하지만 입꼬리만 움직였을 뿐 눈은 전혀 웃지 못했다. 아들은 그 웃음을 받아주지 않았다. 확인되지 않은 얘기를 사실처럼 퍼뜨린 쪽은 어디입니까? 말투는 정중했지만 질문은 정확했다. 김한숙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대신 모임장 이현수가 급히 끼어들었다. 아이고, 이게 이렇게까지 될 일은 아니었는데. 그는 나를 한 번, 아들을 한 번 번갈아 보며 말했다.
다들 술도 좀 들어갔고 감정이 격해져서 아들은 고개를 저었다. 술이나 감정으로 설명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폭행, 집단 모욕, 그리고 명백한 방관. 그 단어들이 차례로 떨어질 때마다 사람들 얼굴이 하나씩 굳어갔다. 이 중 누군가가 말리려고 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이미 답이었다. 아들은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녹음 파일 하나를 재생했다. 그 안에는 웃음소리, 잠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분명하게 남아있는 김한숙의 목소리가 들어 있었다. 비아냥, 조롱, 그리고 뺨을 때린 직후에 아무렇지 않은 한마디까지. 사람들 숨이 눈에 띄게 거칠어졌다. 이 자료는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추가 증거도 제출할 예정이고요. 그제야 김한숙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다. 잠깐만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그 말은 끝까지 가지 못했다. 있습니다. 아들이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는 누군가의 여흥을 위해 존엄을 소비당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눈을 들었다. 그 순간 김한숙과 눈이 마주쳤다. 그 눈에는 미안함보다 두려움이 먼저 있었다. 며칠 뒤 사교 댄스 모임은 사실상 해체됐다. 김한숙은 고소를 당했고 이현수는 모임장 자리에서 내려왔다. 몇몇은 연락을 끊었고 몇몇은 뒤늦게 사과 문자를 보내왔다. 하지만 나는 답하지 않았다. 사과는 결과를 되돌리지 못한다는 걸 이미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 모임에 다시 가지 않았다. 대신 아들과 함께 작은 식당에서 조용히 밥을 먹었다. 그날 아들은 내게 이렇게 말했다. 엄마, 참는 게 항상 어른스러운 건 아니에요. 나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다만 그동안 얼마나 오래 혼자 견뎌왔는지 그제야 실감이 났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을 보며 문득 생각했다. 나는 끝까지 아들의 직업을 입으로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스스로 대가를 치렀다. 그게 내가 원했던 유일한 결말이었다. 존엄은 설명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넘었을 때 반드시 돌아오는 무게로 증명된다는 것.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가장자리에 서 있지 않았다.